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늘 한자리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며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지냅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애쓰는 우리를 응원해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내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출발해보시죠. 2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밤새 비가 내린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그만큼 많은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조심히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긴 연휴 뒤에는 어쩐지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한 이 기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땐 비타민과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듬뿍 든 녹황색 채소인 이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설에 만들어둔 이것 나물이 아직 냉장고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초록초록한 잎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조물조물 무치고 깨소금 솔솔 뿌려 얹으면 식감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영양 반찬이 되죠. 주로 나물로 먹지만 국을 끓이기도 하고 샐러드나 피자 위에 토핑으로 얹어 먹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올리브유 그리고 견과류와 함께 갈아서 소스로 만들어두고 먹어도 아주 맛있다고 하죠. 단, 이것을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뚜껑을 연 채로 살짝 데쳐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초록잎과 분홍빛이 도는 뿌리에 가까운 줄기 부분도 함께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지버섯이 호흡기 질환 또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네요. 예,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증가하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용작물로 영지버섯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습니다. 영지버섯은 신장과 비장, 폐에 작용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소모된 기운과 체액을 보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영지버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 담당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방어 체계를 작동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켜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영지버섯 15g에 맵쌀 50g을 넣어서 이제 죽을 쑤어 먹거나 영지버섯 20g에 물 1리터를 넣고 차로 끓여 매일 마시게 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영지버섯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요즘 건강에 도움이 될 듯한 정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봄철에도 이제 황사 미세먼지 기승을 부릴 텐데 요즘 진짜 딱 준비해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도 지냈고 이제 오는 목요일이 절기상 우수가 되는 건데 이번 주 농업기상도는 어떨까요?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돼 봄인 듯 싶었는데요. 우수절기가 든 이번 주는 오늘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긴 하지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뒤에 수요일에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한파가 오기 전에 이제 보리와 밀은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시고 마늘과 양파는 비닐을 덮어주고 시설 하우스와 축사 등은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주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사람과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강등 시설이 설치된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강등을 켜서 일조량을 늘려주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잿빛 곰팡이병 등의 발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해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작업 정보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농사 속담에 이제 한 치 갈면 한 섬, 두 치 갈면 두 섬, 세 치 갈면 석섬이다라는 농사 속담이 있는데요. 농가 밭을 갈 때는 깊이 가리를 할수록 작물의 뿌리가 뻗는 범위가 깊어지고 흙의 아래쪽에 쌓여있던 이제 각종 양분이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토양 구조도 개선돼서 작물의 생육이 좋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 밭에 탭이나 주산질 비료를 주고 깊이 가리를 하면 깊이 가리를 한 만큼 수량도 더 나오고 토양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농가 밭 가리를 할 때는 깊이 가리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하겠고요. 겨우 내내 보관을 했던 농기계도 점검과 정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엔진과 미션 오일 또 냉각수의 양과 상태도 점검을 해주시고 에어클리너 청소 등을 실시해 주셔서 농사철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가을철에 파종한 이제 보리와 밀은 본격적인 생육 재생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리와 밀의 생육 재생기에는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 겉보리와 쌀보리는 시발당 요소 비료를 기준으로 중북부 지방은 5kg씩, 남부 지방은 6kg씩 두 차례에 걸쳐 주시는 게 좋겠고 모래땅은 이보다 한 5% 정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온상에 묻는 시기는 2월 중순부터가 되는데요. 파종할 그 고구마의 양은 시발을 기준으로 75에서 100kg의 시고구마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감자는 파종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그늘에서 싹 틔우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온도는 15에서 20도, 습도는 80에서 85%를 유지해 주시고 낮에는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는 지금 꽃눈 피해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1월 초 전국적인 기습 한파로 인해서 복숭아, 또 단감, 유자는 꽃눈과 나무에 엄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꽃눈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에 전정을 할 때는 꽃눈을 평소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 더 남기시고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까지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에 전정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피해가 발생한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양을 좀 줄이도록 하고 질소비료의 양을 30에서 50% 줄여주는 등 나무의 세력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 할 일도 끝으로 알아볼까요? 예, 가축은 겨우 내내 이제 운동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이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주도록 하고
밤에는 어린 가축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장비를 가동해서 온도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축사 주위에 축대 등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를 해주시고, 지난 겨울 동안 발정이 없었던 소 같은 경우는 운동과 일광욕을 충분히 시켜주시고 첨가제를 먹여서 정상적인 발정이 오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사를 짓다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소득 보전 장치는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맹점을 성토하는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수 4종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료는 더 내고 보상은 덜 받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2021년 과수 4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유일한 농업소득 장치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인 걸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재해가 생기는 것은 기후라든가 병충해 혹은 야생동물 피해 등이 있는데요. 규모가 크면서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피해는 뭐니 해도 기후 문제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농산물 보상은 농가 개인이 가입해서 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상황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사과와 배 두 가지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대상 품목이 67개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개수는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2019년 말 기준 그 보험 가입률은 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입 품목 수는 정말 눈에 띄게 늘었는데 가입률은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평균 가입률도 39%로 낮지만 이 품목별로 가입률 편차도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사과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든 농가는 전체 사과 농가 중에 68%고요. 배는 60%, 그리고 벼는 37%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을 나타내는 품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고추는 6%도 안 되는 5.9%의 농가가 가입을 했고, 호도는 5.3%, 버섯은 3%, 이렇게 대다수의 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10%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농가의 관심도가 낮은 탓도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손해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 또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보험 요율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봄으로만 좀 거슬러 생각을 해봐도 그때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그 보험 가입한 걸 이제 기댔는데 적절한 보상을 좀 받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과수 주산지에서 봄철에 동상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보험 가입률이 배와 사과가 1위, 2위에 오를 만큼 배와 사과 재배 농가들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굉장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처럼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보험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해 과수보험 중에서 적과 전 피해에 대해서 보상률이 80%였던 것이 50%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들은 이렇게 바뀐 사항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네. 그 결과 지난해 8월에 국회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정부의 과수농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하니까 정부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지난해 말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개선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과수 사종에 대해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입한 농가들이 이 개선됐다고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됐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굵직굵직한 개선안 중에는 재해 발생이 많은 지역의 보험료 할증 문제는 기존에는 시군 단위로 이제 할증이 됐던 것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서 농가의 부담을 다소 줄였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줄일 수 있는 저감 시설, 그러니까 방풍팬이라든가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했고요. 또 자기 부담 비율의 10%형 선택 가능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개선 사항들이 있는 이면에 농가 입장에서 올해 더 불리한 사항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냉해 저감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문제입니다. 보험료 할인율이 10%에서 20%로 높인 건 맞습니다만 NH농협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보니까 냉해 저감 시설 중에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한 이 농가들의 할인율은 분명 높아졌는데요. 반면에 과수농가의 90%가 설치한 Y자 지주시설 할인 혜택은 기존의 15%에서 7%로 8%포인트가 줄었고요. 또 사과의 개별 지주 설치에 따른 할인은 기존 10%에서 7%로 3%포인트로 혜택이 낮아졌습니다. 많은 농가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던 시설은 도리어 할인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험료 할인율을 높여준다는 그 시설물의 현재 설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NH농협 손해보험에 문의해 보니까 방상팬이라든가 미세 살수장치 설치 농가는 전체의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좀 더 많이 설치하도록 장려 차원에서 할인율을 높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방상팬이라든가 미세 살수장치는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반면에 효과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겠다고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대다수 농가들이 지금까지 받던 지주시설 할인 혜택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과수농가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어떤 게 지적이 되고 있나요? 네, 실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농정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약 4,200평의 배농사를 짓는 농민은 모두 355주의 신고, 통수 이런 배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자기부담 비율 20%형의 보험에 가입할 계획인데요. 보통 이 과수원에서는 8만 5천 개에서 9만 개 정도의 배를 수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상 과실이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게 고작 5만 9,757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같은 조건에 그럼 지난해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과수원의 평년 과실수는 7만 2,053개였는데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란 것은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이 5,5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만 개 정도를 수확한다고 보고 보험 가입금이 5,5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평년 과실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4,364만 원 정도로 2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평년 과실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계산 방식이 올해부터 달라졌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지금까지는 과수 4종에 한해서 보험가입 직전에 5년 중에 최저치 1년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년 과실수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보험가입 대상 장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5년 평균치로 바뀌었고 지난해도 수확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평년 과실수 계산에 포함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평년 과실수의 개수가 굉장히 대폭 감소했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보험이 이제 사과 배로 시작을 해서 가입률도 제일 높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거네요. 예. 개선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이 보험료 산정 지금 수확량을 좀 봤는데 가격 기준은 또 어떤 요소가 되나요? 예, 그 보험 가입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좀 전에 설명드린 평년 과실수 외에도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과의 경우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소득 정보를 좀 내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사과 생산비는 킬로그램당 2,233원입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과 부사의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1,742원에 불과한데요. 생산비보다도 이 표준 가격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현실화가 시급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입 수확량 산정과 관련된 이 가입 과실수, 평년 과실수 산정 방식이 올해부터 농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바뀌었고요. 표준 가격 역시 시장 가격을 훨씬 밑돌게 책정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없애라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비판 현수막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더군다나 떫은감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떫은감인데 단감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 상품이 좀 설계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품목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험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떫은감 같은 경우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을 농식품부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자기네 담당 품목이 아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연구 용역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떫은감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올해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품목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보상은 더 줄어드는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는 이제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잖아요.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자고 만든 재해보험이 참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운 건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예, 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더 가치를 두는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산 바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가들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일환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가량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정부가 보험사 입장을 두둔한다거나 보험 설계와 관련된 그 중요 사항에 손을 놓고 있다거나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요. 표준 가격이 형편없다는 이런 현장 농민들의 지적에 표준 가격은 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NH농협 손해보험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농식품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듣는 농가들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하겠고요. 지금처럼 품목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보험료 보상 문제의 불합리한 제도가 올해처럼 얼치기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만으로 농민들이 겪는 자연재해 피해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재해를 입더라도 농민들이 농업에 재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농업재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속임수를 써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돈 버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중국의 일부 상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상불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업 상자에 아니불 자, 꺼릴 염자에 속일 사자, 상불염사.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전략적 속임수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장사하는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밥 먹듯이 쓴다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을 벌려면 상대방의 손해가 곧 나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장사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약육강식의 시대에 속이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문장가였던 풍몽룡이라는 사람이 쓴 우술소자의 집부자, 웃음보따리, 소부라는 책에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의 몰염치한 행동에 대한 풍자가 나옵니다. 일명 합본작주의 고사입니다. 합본작주, 합할합자의 자본본자, 합본, 자본을 합쳐서 만들 작자의 술주자, 작주, 술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입니다.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동업으로 술을 만들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 술을 만들려면 술과 쌀이 필요하다네. 나는 물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쌀을 준비하시게. 이 말을 들은 을은 황당하다는 듯이 갑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쌀을 내가 준비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물을 그대가 준비한다면 술을 팔아 남긴 이익은 어떻게 나누려 하는가? 그때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난 그대를 속일 생각이 없다네. 술이 잘 익으면 물을 댄 나는 물을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가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액체인 술은 자기가 갖고 남은 찌꺼기 술지개미는 쌀이 변한 것이니 을이 가지라고 한 갑의 얌체 같은 행동을 풍자한 사자성어가 자본을 합쳐 술을 만든다는 합본작주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익의 배분이 노동과 자본의 기여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당연한 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업은 자본을 댄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 보존,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골고루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합본 작주의 고사를 통해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호남, 경북 서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낮부터 많이 추워집니다. 서울은 한낮에 3도, 대전 6도, 강릉 10도, 대구 9도로 대부분 지역에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고 옷도 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금토일 나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상황은 어땠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연휴 첫날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6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검사 건수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평균을 보면 수도권이 전주보다 확진자가 늘기도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3,525명이고요. 누적 사망자는 1,522명입니다. 700여 병상 규모의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집단 확진이 발견돼서 며칠 새 누적 확진자가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까지 병원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20대는 처음인데요. 다만 이 사망자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었습니다. 그리고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오늘이 15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거죠? 네, 이 정부는 지난 토요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5단계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그리고 2단계였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은 현행 밤 9시까지 해서 10시까지로 1시간 더 문을 열 수 있게 됐고요. 영화관과 PC방, 대형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 무관중이었던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10%까지 가능해졌고 또 50인 미만으로 제한된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우나 그리고 찜질 시설은 운영이 계속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부모나 자식 등 이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일정 좀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선별 지급을 할지 전 국민 지급을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선별 지급을 하고 전 국민 지원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장기화로 손실을 보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시기를 3월로 잡고 규모는 3차 지원보다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 규모는 9조 원대였던 3차 지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계층 지원을 더 넓고 두텁게 한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연휴에 이 뉴스에 좀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동일본 쪽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죠. 네, 지난 토요일 늦은 밤 그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난 곳은 10년 전 1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과 가까운 곳이어서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현에서도 진도 6이 기록됐고 또 200km나 떨어진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컸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0여 명이 다쳤고 또 중상자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고속도로가 끊기거나 그 일부 고속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하루 종일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10년 전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에도 핵 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 물이 넘치고 또 설비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는 그러나 이 넘친 물의 양이 적고 또 반사성 양도 낮아서 안정상의 문제가 없으며 또 방사능 오염수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일본 사회 내에서도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에도 근무한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 안타까운 사고가 좀 있었어요. 네, 지난 토요일 오후 인천의 한 도금 공장에서 폐수 슬러지 수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유독가스를 마셔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슬러지는 하수관을 타고 온 폐수가 하수조에 쌓여서 형성된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49살 A씨가 먼저 이 폐수 찌꺼기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방독면을 벗었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에 B씨가 A씨가 쓰러지자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유독가스를 마시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도금공장과 폐수 처리업체 관계자 그리고 신고자 등을 상대로 작업 도중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들을 좀 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는데 좀 과정이 진척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사이에 오늘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토론회가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단일화 과정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 토론이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대표 측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TV 토론회를 2번 갖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 단일화 토론회는 후보당 한 번이라는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최근에 나오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안철수 대표 측은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 다음에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고 반면 금태섭 전 의원 측은 2차례 토론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차례 토론회를 갖기로 했지만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안철수 대표가 이 특정 방송사 그리고 특정 토론 포맷만 고집하고 있다라면서 이 토론을 진짜로 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고요. 안철수 대표 측은 법을 어겨가면서 토론회를 하자는 거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당 대표로 추대하자는 글을 공유했다가 내린 일이 있었네요. 네,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자신이 당대표로 추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한때 공유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그동안 재보선 승리를 자신의 마지막 성취로 생각하겠다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다. 그 중심에 82살의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데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20, 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인재 전 의원의 특별 보좌역을 지낸 조원규 씨의 글을 몇 시간 동안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해당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 묻는 언론들의 질문에 모르고 잘못 눌러서 공유가 됐나 보다라면서 나는 그 글을 읽어오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대표 추대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안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졌는데 좀 듣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사연들이었죠. 네,
먼저 이 설 연휴간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학대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9일 자정쯤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고 20대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하길래 손찌검을 했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지난해 아이 누나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은 외할머니가 찾아왔다가 발견해 신고를 했는데요.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두고 집은 살림살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 결과 아이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또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 역시 6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아이만 두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아이 엄마는 전 남편과의 아이여서 보기 싫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8263님께서 새벽에 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15일 정도 됐는데 무척 즐겁습니다라고 웃는 표시 보내주셨습니다. 4535님, 연휴 끝나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지만 봄이 스멀스멀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마다 일터에서 열심히 건강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개개인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오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원수는 왜